손흥민 선수와 이브 비수마 그리고 파페사르까지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위해 팀을 떠나 있는 토트넘 허스퍼, 거기에 더해 주전 선수단의 상당한 수가 여전히 부상자들로 질비한 토트넘이 누구보다도 빠르게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임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첫 번째 선택은 전 첼시 소속이자 지금까지 라이프치히의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었던 27세 독일 국적 티모 베르너입니다. 이적 시장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자 중 한 명인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자신의 SNS에 그 특유의 희열위고를 띄우며 베르너의 영입을 사실상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계약은 6개월 단기 임대 영입이고 토트넘이 베르너의 모든 주급을 100% 담당할 것이며 필수가 아닌 선택적 구매 옵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만약 완전 영입을 하게 된다면 구매 비용은 1,550만 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영입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양자인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인 티모 베르너가 모두 만족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베르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열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거피셜이 발표된 티모 베르너가 과연 토트넘에게 있어 좋은 영입일지 간단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한 보강 포지션의 1순위는 센터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으로 손흥민 선수가 자리를 떠났고 출전 기회를 이제 막 늘려가려던 벨리스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며 공격수 자리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힐의 공격력은 사실상 암담하고 페리시치는 이번 시즌 이후 다시 뛸 가능성이 없고 솔로몬 역시 부상으로 인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죠. 한편 프리미어리그에서 독일로 돌아간 베르너, 그는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단 8차례 출전해 현재 2골을 넣은 상황입니다. 8경기에서 2골의 비율은 경기당 0.25골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이것만 보면 그의 득점 능력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인 라이프치히 1기 시절에는 총 159경기에 출전해 95골을 넣으며 경기당 0.60개의 골을 넣었고 프리미어리그 첼시 시절에는 총 89경기에 출전해 23골을 넣으며 경기당 0.26골로 득점률이 급감하더니 현재 라이프치히 2기에는 총 54경기에 출전해 18골을 넣으며 경기당 0.33개의 득점 비율로 소폭 상승했지만 분명 여전히 부족한 득점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8번 출전에서 선발로 나선 것은 단 2번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6번은 모두 교체 투입으로 대부분 10분에서 20여 분, 가장 적게는 단 3분만을 뛴 적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라이프치히의 마르코 로제 감독은 주로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고 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베르너는 로제 감독에게 있어 2명의 전방 공격수 중 현재 4번째 선택지로 밀려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전 경기수로 득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를 뛴 시간 대비 득점률을 보면 베르너는 90분당 0.88골을 넣어주는 비율로 매우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율은 베르너가 102분마다 한 골씩 넣어준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현재 토트넘에 남아있는 다른 공격수인 히샬리송의 경우 이번 시즌 155분마다 한 골씩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53분의 시간 차이는 전반전 하나를 넘어서는 큰 기록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경우에는 무려 1079분마다 한 골씩 넣는 비율이어서 베르너의 10배가 넘는 시간 간격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른 공격수인 데안 쿨루셉스키도 이번 시즌 334분마다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베르너의 득점 능력은 시간적인 수치상으로만 보면 결코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의 골 전환율은 무려 22%로 최근 무로는 히샬리송이나 쿨루셉스키의 15%보다 훨씬 좋고 브레넌 존슨의 4%에 비하면 5배가 넘는 엄청난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뛰지 못하고 짧은 시간 동안 만든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죠. 하지만 서로의 리그가 다르다는 점과 베르너가 뛴 경기의 표본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분명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분데스리가에서 날아다니던 베르너가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에서 보여주었던 결정력의 참담함을 잊지 않았다면 더욱 조심해야겠죠. 3년 반 전 베르너의 모습은 잉글랜드 현지에서 오른발의 모하메드 살라 같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라와는 골 결정력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에는 티모 베르너의 라이프치히 1기 시절과 첼시 시절의 기록 비교입니다. 베르너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양 리그에서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득점 부분에서만 그 능력치가 급감했죠. 그는 첼시 시절 기대 득점에서 18.54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XG 값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유효 슈팅에서도 48개로 최다 기록을 올렸지만 실제 득점에서는 약 8.5골을 놓치며 단 10골만을 기록해 팀에서 4위의 득점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베르너의 슈팅 맵인데요. 득점하기 매우 쉬운 찬스인 검붉은 표시에서 실제로 득점으로 연결된 별 모양보다 득점에 실패한 그냥 원형 모양의 표시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에 슈퍼 이지 찬스까지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그의 득점 능력이 토트넘에서 다시 이처럼 급감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베르너를 영입하려는 목적이 당시 첼시가 기대했던 것처럼 한 시즌에 28골을 넣어주던 주 득점원으로서의 메인 스트라이커라면 말이죠. 제 지극히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베르너의 득점 능력이 토트넘에 온다고 해도 드라마틱하게 발전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입장에서 베르너의 영입은 분명 주 득점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르너에게 바라는 눈높이가 직접적으로 골을 넣어주는 다득점이 아니라 팀의 전반적인 공격력을 올려주는 그가 가진 특유의 스피드와 전방 압박 같은 공격력 전반에 관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르너는 무척 빠른 공격수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닐지는 몰라도 전성기 시절 최고 스피드가 무려 시속 36km까지 나왔던 선수입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다시 팀에 합류해 손흥민, 베르너, 브레넌 이렇게 전방 3인방이 공격수로 뛰게 된다면 그 스피드 면에서 리버풀의 살라, 누네스, 디아스에 필적하는 무서운 속력을 가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손흥민과 살라의 경우 득점 능력이 박빙이라 치고 누네스와 브레넌 존슨 둘 다 결정력 결핍으로 박빙이라면 베르너가 디아스와의 결정력에 있어 무게감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토트넘에는 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인 제임스 매디슨이 복귀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패스 공급에 있어서 더욱 치명적인 전방 3톱이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너의 영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티모의 득점보다도 그가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주는 더미 역할 또는 수비 판단을 교란시키는 역할로 그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는 것에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경로로 손흥민 선수와 팀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널티킥 획득이죠. 이번 시즌 토트넘이 얻은 페널티킥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그 기회를 만든 것도 그리고 골을 넣은 것도 손흥민 선수였죠. 이 기록은 빅6 팀들 중 가장 적은 횟수입니다. 맨유는 총 3번의 페널티킥을 얻었고 맨시티는 5번, 리버풀과 아스날은 6번, 그리고 첼시는 무려 7번의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시즌 동안 한 선수 개인이 가장 많은 페널티킥을 얻은 케이스는 첼시에서 활약했던 베르너가 20-21 시즌 얻은 5번입니다. 참고로 공동 1위에 같은 20-21 시즌의 제이미 바디와 19-20 시즌의 리아드 마르즈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페널티킥을 가장 만들지 못하는 토트넘이 가장 많은 페널티킥을 만드는 베르너를 영입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만드는 요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흥민의 득점 증가로 연결될 수 있겠죠. 이번 시즌 현재 살라의 페널티킥 득점이 4골, 홀란드의 페널티킥 득점이 3골이나 되는 것을 생각하면 베르너의 PK 유도는 득점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손흥민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르너가 가진 빠른 침투와 반응 속도가 페널티킥을 많이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베르너의 첼시 시절 히트맵과 공격 기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베르너는 스트라이커로 나섰지만 대부분 마치 왼쪽 윙포워드처럼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라이프치히에서도 유사한 상태고요. 그렇다면 베르너 좌측, 브레넌 우측, 그리고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시켜 라인을 올리는 상대팀에게는 거의 악몽에 가까운 역습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베르너를 포함해 손흥민, 브레넌 모두 헤딩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리는 리그 중하위 팀들이라면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를 선발로 투입하는 변동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공격 컬러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에 베르너의 영입을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이제 그의 득점 능력이 아니라 그가 가장 확실한 득점원인 손흥민 선수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르너는 첼시 시절 총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 팀에서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도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너무 짧은 시간을 뛴 경기가 많아서 지난 시즌의 베르너 기록을 조사해 봤는데요. 그는 23경기에 선발로 나와 총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기대 도움에서 3.02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도움과 실제 도움이 비슷하죠. 반면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의 경우 기대 도움이 1.81에 불과하지만 실제 어시스트는 4개, 히샬리송의 경우 XA가 1.03에 불과하지만 마찬가지로 실제 어시스트는 3개이기 때문에 베르너의 3.02의 도움 능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브레넌의 경우 이번 시즌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약 3.62 정도로 시즌 기대 도움을 가늠할 수 있고 히샬리송의 경우 마찬가지 방식을 적용하면 2.06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럼 베르너의 시즌 3.02 도움 능력은 브레넌과 히샬리송의 중간에 위치하는 수준이고 현재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모든 경기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는 보다 공격적인 토트넘에서 확실한 득점원인 손흥민의 골 결정력까지 감안하면 꽤 괜찮은 어시스트를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르너의 임대 영입은 토트넘에게 있어 나쁘지 않은 영입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그의 골 결정력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손흥민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전방에서의 스피드, 왕성한 활동으로 미끼 및 교란 역할, 그리고 어시스트 능력이고 거기에 더해 필수 구매가 아닌 선택 옵션으로 6개월 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나 리스크가 매우 적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1월에 그가 득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패한 영입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베르너는 빠르면 돌아오는 맨유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팬들이 원하는 선발 라인업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교체로서 투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지 않은 이번 FA컵을 봤을 때 어쩌면 이 3명의 득점력은 우리를 미치고 환장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한 토트넘 팬은 베르너, 히샬리성, 존슨을 두고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 3명의 자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시죠? 이 친구들이 아무리 레이저 총을 쏴도 주인공들을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영입으로 인해서 당장 손흥민의 부재시 공격력을 메꾼다기보다는 오히려 손흥민이 돌아온 후 2월 후반기부터 남은 시즌 사이에 있을 공격력 증진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은 포스텍 전술의 적응기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다시 토트넘으로 합류한 후 베르너, 존슨과 함께 미친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을 역동적으로 부시는 모습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부디 이번 영입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